예, 그러면 한국경영학교 세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첨단 산업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10시 40분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2023년도 5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첫 번째 순서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과 한국 산업의 대응,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영학회 신산업혁신위원장이신 정현승 교수님께서 20분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발표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서 되게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로 이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향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보시면 원래 공급망이라는 것은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어떤 이슈고요. 그래서 개별 기업 차원의 그런 이슈지만 최근에 보면 뭐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재해 또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이 공급망 관리가 이제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이 이 전략 자산이라고 하나요? 중요한 물자들을 국가의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한 그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공급망의 교란이 일어났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 회복 역량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중간재 자본재에 그 다른 나라와의 의존도 이런 분업 구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저희 나라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도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한번 보니까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자연재해가 있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두 번째는 크게 보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우리 글로벌 어떤 경영 환경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위시한 이런 전통적인 재화들이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그에 맞춰서 새로운 재화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갈등과 정치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이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표에 보시면 이 표는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지금 한 표에 지금 표시를 했는데 반도체 산업은 원래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개발했고요. 처음에 이제 산업을 일으켰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일본이 1980년대부터 반도체 패권을 쥡니다. 근데 왜 일본이 가지냐? 일본이 기술이나 노동력에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년 못 가서 다시 일본에서 한국과 대만으로 반도체의 산업이 중심이 넘어옵니다. 근데 이게 넘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환율과 또 무역 보복 이런 걸 통해서 의도적으로 일본에서 반도체를 뺏어오는 약간 규제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생산의 중심인데 그러나 2021년 이후 되면서 이 입지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미국이 미중 패권에서 주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블록화를 하고 디커플링을 하고 하면서 지금 미국 중심의 자국 중심의 그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또 어떤 재편이 벌어질지 사실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국제정치 그리고 기술 그리고 수요 산업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정치는 거의 미국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뭐 미소 냉전 시대가 있었고 또 이제 미중 밀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미중 패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굉장히 많이 이제 첨단화되고 있죠. 지금은 뭐 초미세화해서 3나노, 2나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기술 경쟁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요 산업에서 PC에서 시작해서 노트북으로 갔다가 스마트폰으로 갔다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첨단 기기들이 굉장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패권이 계속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 반도체를 비롯한 중요한 산업은 이걸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놓아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선진국들이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만 개입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결국 수요 산업에 있습니다. PC, 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 최근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첨단 기기들 발달하면서 여기에 반드시 반도체가 중요한 인프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크게 보면은 PC에서 모바일로 갔고 그다음 모바일에서 여러분 최근에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짓고 있죠. 또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요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반도체 매출이 1조 달러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산업의 밸류 체인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계가 있고요. 팹리스라고 하는 설계가 있고 이거는 이제 R&D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생산하는 공정 제조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라고 하는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대만의 TSMC. 그다음에 패키징. 그래서 오사트라고 하는 여러분 어셈블리, 테스트, 패키징 하는 이쪽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일즈가 일어나는데 그럼 한국의 삼성은 파운드리도 하고 있지만 삼성은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그래서 기획 설계부터 공정 제조, 패키징까지 좀 토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그런 포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함께 전방 산업이 있겠죠.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되는 PC나 또 스마트폰이나 또 자동차 또 군수까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비와 소재가 있습니다. 많은 장비 업체들이 미국에 있고요, 또 유럽에 있습니다. 또 재료 업체들도 일본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고부가가치가 나는 것은 결국 설계, 그 다음에 장비, 소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어디 있느냐? 주로 미국하고 일본,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나 생산 쪽은 한국이나 대만에 있고요. 특히 중국은 아직도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은 대만과 한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에 해당되는 조립, 테스트, 패키지를 중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나 장비 같은 거를 일본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리 분업화가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생산성이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 또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분업화가 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들면서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 제조 공정 전체를 미국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일본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럽도 생각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밸류 체인이 좀 이제 변경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아직도 50% 정도 차지하는 전체에서 아주 제일 첫 번째 시장이고요. 그다음 한국이 한 2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일본, 대만, 중국 순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대만과 중국이 약진해가지고 거의 한국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을 대만이나 중국에서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훑었는데 지금부터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한 생산성 효율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고
공급망의 이슈가 교란이 일어났을 때 자국이 완성적인 어떤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R&D에다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넣고 또 반도체 지원법 같은 법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그래서 대중국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2000년만 해도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생산이 주로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었는데 오른쪽에 2021년에 보면은 대만과 중국과 한국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첨단 반도체는 미국이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첨단 반도체 제조가 다 대만에 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만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반도체 공급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독점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공급망을 다시 재편하고 또 자국 중심의 또 블록화를 통해서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더 강력하게 바인딩하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은 이런 위기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반도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미국하고는 독립적인 어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저부가가치 밸류체인에 집중돼 있고 또 수요 시장은 크지만 생산이나 장비나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수출 통제라든지 뭐 투자 제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점점 좀 더 힘든 국면으로 중국은 고착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그 분석을 해보니 반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굉장히 미미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부가가치 쪽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 특히 생산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는 다 미국이나 일본 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그런 역할이나 비중은 좀 미미한 상태에 있고요. 특히 중국의 중요한 반도체 기업 또는 화웨이처럼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미국 기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급 쪽이라든지 또는 판매 쪽에서 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여러분, 한국은 그동안에 너무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석해 보니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는 사실은 이제 중간재의 그 분업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조립해서 수입하고 판매하고 이런 구조가 잘 돼 있고요. 또 미국하고는 미국의 또 파운드리를 미국에 만들어서 생산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R&D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미국의 기술을 또 배우고 이렇게 아주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잘 만들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반도체 쪽에서 아주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어냈고 GVC의 참여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이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이 분업 구조를 특히 중국하고 너무 강화한 것이 오히려 지금은 좀 부담이 되고 있다. 네, 어쩌면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지경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정혜구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산업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기업한테 맡길 수는 없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갑자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죠. 중요한 소부장을 일본이 갖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또 중단됐습니다. 굉장히 큰 교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반도체는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왔고요. 또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사실은 이런 중요한 제안들은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다. 경제 안보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을 통해서 자국의 공장을 지어서 직접 생산하겠다. 그리고 R&D는 우리가 가지겠다. 고부가 가치 기술을 우리가 가지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 양산이 2024년 이후 되면 양산이 되는데 그 이유는 과연 반도체 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치킨 게임이 걱정이 되고 가격 인하가 걱정이 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칩4라고 하는 칩4라고 하죠. 칩4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국 중심의 그런 어떤 전략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블록화가 진행되고 앞으로는 자국 중심의 자국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자기들 이익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메모리 세계 1위고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준으로 한 2위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1위를 한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지만 자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은 분명히 강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점은 메모리, 또 기술력, 가격 경쟁력, 또 반도체 수요 인력 이런 것들이고요. 약점은 역시 R&D 인프라가 약하고 원천 기술 약하고 설계 기술 약하고 규제가 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유망하고 또 최근에 정치적 지형을 볼 때에 새로운 또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산업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제 더 육성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IDM 쪽은 우리가 1인데 문제는 우리가 팹리스 쪽, R&D 쪽이라든지 또는 또 오사트라고 하는 그 조립 공정이나 후공정 쪽도 약하고 소재도 많이 약합니다. 장비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장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 주도로 좀 많은 어떤 지원이나 또 정책을 통해서 좀 육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또 제가 보니까 한국이 어떤 세제나 또는 이제 인프라 쪽에서 굉장히 선진국 대비해서 더 불리하다는 거죠. 사실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이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이 더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국 기업들이 힘들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지금 정치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말은 지금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2차 배터리도 최근에 중요한데 이건 꼭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잘했는데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적 분업 구조를 가져왔지만 지금 정치 변화, 미국 중심의 정치 변화에서는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2025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또 지원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한국이 산업 정책이 최근에 많이 약화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기업 경쟁이 강화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지만 지금은 다시 강력한 산업 정책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이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분석이 돼야 될 것 같다. 공급망 재편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하고만 할 수 없고요. 또 중국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고 또 대만, 일본하고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치밀한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도체 쪽에 인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반도체 인재를 대학이나 대학원을 통해서 많이 만들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언적인 거에서 사실은 좀 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뭐 학부라든지 또는 대학원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뭐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R&D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패권을 쥐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인 기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최근에는 이 수익성이
생산량 공정 쪽에도 많이 수익성이 중요해지는데 초미세 기술 쪽에서 우리가 대만보다는 앞서야 되겠고 또 양산 기술도 앞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해외의 우수한 기업들하고 R&D를 제휴하거나 협력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또 우리나라가 공동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자꾸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미국에 투자라 하면서 이러다가 한국이 공동화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TSMC를 구마모토에다가 유치해서 일본 내에 생산을 또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해외 기업의 유치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GVC 관련해서 저희 경영학회 제안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글로벌 공급망 관리라는 이슈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꼭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GVC 포럼 같은 걸 통해서 특히 해외의 전문가, 해외 정보들이 한국으로 좀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포럼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은 뭐 늘 위기가 많았고 늘 힘들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었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소프트 파워가 대단합니다. K컬처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디어와 지혜를 합쳐서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쌓아왔던 다자간 무역 경험 같은 거를 잘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될 5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의 첫 번째 발표 테이프를 잘 끊어주신 정현승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우석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경제안보시대 첨단산업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부에 근무하는 최우석입니다. 앞서서 정현선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산업정책에 대한 강조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정책하고 어떤 학회하고의 약간 겉도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우리 산업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긴밀한 연관관계 그래서 정책과 이론 그리고 케이스가 다들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안보실의 첨단산업 정책 방향인데 우선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 요인은 앞서서도 정현선 교수님께서 너무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첨언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하지 못한 공급망 교란 요인인데 그간 국지적인 공급망 교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내에서 어떤 복원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아이템, 다른 국가로 대체가 되거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19 특히 중국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지난 3년간 공급망 교란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로 인해서 특이 수요 같은 진단 키트라든지 반도체 특수도 누렸던 게 사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씀도 있었는데요.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 두 나라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원 부국이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물 생산 대국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전쟁으로 해서 유럽발 또 공급망 창질이 생겼고 특히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해서 글로벌 분업 체계가 재편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보다 앞선 반도체 분야는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투자 유치를 통해서 부족한 생산 파트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서 과학기술 자립화 정책을 더욱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거대 시장 그리고 히토류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미국, 유럽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건 한중 분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그간의 단순 조립 생산 기지였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의 생산 기지로 변모를 해서 우리와 강력한 지금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모든 거의 영역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비용 상승 또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중국 내 우리 생산 기지가 베트남 등 아세아로 대부분이 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의 중간재, 그다음에 중국의 완제품 분업 체계가 중국 대신 아세안으로 대체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20년간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는 불행히도 더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100만 불 이상 되는 품목 중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50%가 넘는 품목의 국가별 비중을 좀 살펴보면 2000년도에 중국의 비중이 21%였는데요. 지난해 60%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일본이 38%에서 13%, 3분의 1로 줄어든 것과는 큰 비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전지 파트인데요. 앞서서 정 교수님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또 큰 영향을 받고 또 반도체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첨단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중요성인데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보급 속도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2030년이면은 아마 메모리 반도체 산업 규모보다 2배가 더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한 24%인데 중국을 빼면은 50%가 넘고요. 올해 말이면은 우리 기업들이 수주 계약 잔고 벌어놓은 잔고가 약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다음 미국, EU, 한국, 대만 등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별로 해서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이 매우 미미하지만은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그다음에 니켈, 흑연 등 핵심 광물은 칠레, 인도네시아, 터키 등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은 전기가 많이 들고 그리고 환경 오염 이슈가 있는 광물 재련 파트를 중국이 석권하다 보니까 전구체,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등 핵심 소재 역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2차 전지 글로벌 공급망의 최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역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굉장히 더 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배터리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IRA 같은 법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가속화하면서도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고요. 둘째 요인으로 보면 핵심 광물 보유국들의 자원 민족주의 부활 움직임입니다. 칠레가 최근 리튬 국유화를 선언을 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니켈 원강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미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는 오펙과 같은 니켈, 리튬 국제 카르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EU 중심으로 글로벌 ESG가 광범위하게 지금 규제 또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2차 전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인권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제도, 그다음에 핵심 광물 재활용 의무 도입 등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있어서 2차 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정책을 대단히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구조도 앞으로는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 중에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 또 배터리를 더 이상 외주 주는 게 아니고 내재화한다라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우연하게 5월 3일자 문화일보를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업계들의 동향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뉴스들이 많아서 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5월 3일자 하루에 난 기사들입니다. 먼저 포스코인데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부근에 니켈 재련소를 건립을 해서 니켈 원료를 생산해서 한국에 조달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 같은 경우에는 광양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포스코 자체적으로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당연하게 IRA법을 다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광물회사하고 공동으로 음극재를 개발해서 미국 현재진 건립 중에 있는 SK온 배터리 공장에 그 안에서 공급을 하겠다. 미국 내에서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는 뉴스고요.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최근 지금 미국하고 인도, 일본, 우리나라 같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적어도 여기 IPEF 프레임 내에서는 2차 전지 핵심 광물에 관한 달러 수합 같이 수합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굉장히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업계들 그리고 제안들 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이 같은 기업의 움직임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인데요. 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 수준까지 낮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차 전지 업계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자원개발 공기업 등과 함께 민간 합동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핵심 광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향후 5년간 한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부장 생태계 부분인데 2차 전지 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첨단 산업법에 따라 첨단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소재에 대한 투자 부분도 굉장히 상향된 세제 감면을 적용받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특화된 특화 단지를 지정을 해서 인프라 지원도 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는 조금 사정이 틀려서 2차 전지 분야에는 국산화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2차 전지 분야가 굉장히 생산이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첨단 장비 R&D를 추진하고 또 혁신 펀드를 활용을 해서 유망 장비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같은 자금 지원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전지 개발인데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지금 R&D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행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이니켈 전지가 있고요. 그다음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리튬황 전지,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코발트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코발트 없는 전지 등을 개발하는 게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30년까지 민간 합동으로 한 20조 원 정도의 이상 R&D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로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전략입니다. 앞서서도 정 교수님께서 하셨지만은 공장이 나가는 부분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생산 기반이 사라지면은 우리 좋은 일자리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R&D하고 생산의 선순환 구조도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산업 기반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마더 팩토리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생산 기반을 마더 팩토리로 삼고 국내 공장은 AI라든지 디지털 트윈 같은 이런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첨단 공장으로 변모를 해서 한국에서 지속적인 제품 혁신, 공정 혁신을 주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고요. 아울러서 국내에서도 지금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ESS라든지 또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전기차 시장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국내 시장도 수요를 창출해서 우리 2차 전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제조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유지하는 정책 이런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입니다. 한번 수입한 핵심 광물 소재는
국내 자원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으로 잘 관리해서 재사용,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EU에서의 배터리 지속 가능성 정책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흔히들 배터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게 주는 어감이라든지 그다음 폐기물 같은 정책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 후 2차 전지라는 말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 후 2차 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주도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관리 체계를 설립을 하고 2차 전지 여권 제도와 같은 이력 제도 그리고 재사용 인증 제도 같은 다각적인 정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차 전지 공급망 특성에 맞춘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첨단 로봇, 원전 수소,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첨단 산업과 그 후보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서 공통의 첨단 산업 정책이 필요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소위 슈퍼얼이 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도체를 살펴보면은 미국은 일부 기술 그리고 일부 장비를 갖추고 있는 핵심 공장이 없고요. 중국은 거의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외국의 반도체 공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기술, 공급망, 공장 다 갖추고 있지 못한 반면에 중국은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첨단 산업의 정책의 목표는 결국은 초격차 기술력 그리고 압도적인 생산 기반 그리고 핵심 소부장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이게 세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투자 특국, 즉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압도적인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첨단 산업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고 이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도 지속적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전쟁 등 지정학적인 이런 글로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기업 단독으로 투자 리스크를 감내하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리스크를 쉐어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확대 시행 중인 세액공제제도 이를 당분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 교수님께도 이야기했듯이 세계 각국에서 요즘은 세제 지원보다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WTO 체제가 와해된 측면도 있고요. 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전부 다 글로벌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세제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첨단 산업 특성상 무엇보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에 반해서 기술 초기에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세제 지원하는 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보조금 정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도입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첨단 산업은 결국은 투자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우리 반도체 공장 들어갈 때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이런 엇박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허가를 줄 수 있는 타임아웃제 도입 등 신속 투자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정책적인 중요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산업 규제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준칙주의 그리고 규제 하나 들어올 때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 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인재 입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안보는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 경쟁력은 인재다, 탤런트다라고 해서 이 같은 등식을 가지고 꾸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더 이상 대학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인재 양성 그리고 R&D 산업 현장 따로따로 놓을 게 아니고 삼박자가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대학이 협력해서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특성화 대학원 신설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산업계 공동으로 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뭐 반도체 아카데미와 같은 것을 늘리고, 그리고 LG AI 대학원 같은 게 있는데요. 기업 자체적인 사내 대학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를 제도화한다든지 정책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산업계가 투 트랙으로 우리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공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번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지금 여타 우방국에 비해서 최대 규모인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공계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도 정부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우수 인재 레드카펫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로드쇼를 주로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첨단 인재 스카우트에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비자라든지 정주여건의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생산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 3월에. 그렇지만 기술 혁신을 주도할 연구 클러스터 아직까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유럽에 있는 아이맥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아이맥을 구축을 해서 차세대 소부장 연구 실증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추진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R&D 투자가 지금 제조업 설비 투자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조업 설비 투자가 한 해 보통 한 1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인 반도체가 한 50조를 하고 있습니다.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한 30조, 민간이 한 80조 정도 해서 110조를 육박하고 있는데 정부가 R&D 투자를 할 때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 하는 게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튼튼한 소부장 생태의 구축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조기 경보 체계, 얼리 워닝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요. 전략적 비축도 늘리고 자원부국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핵심 소부장 내재화를 위해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30년까지 우리가 핵심 소부장 한 2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00개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크든 작든 생산 기반을 갖추자. 그리고 특정 아이템이 외국에 대해서 50% 넘는 부분은 50% 미만으로 낮추자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우리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통상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순방에서도 반도체 기술 협력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장비 통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측면도 굉장히 있고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제거 측면도 저희가 어필을 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이슈에서 탄소 중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배터리 관련해서도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경우에도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리백 같은 경우에 우리 기업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이라든지 청정수소 핵심 이행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IRA법에서도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전 수소 이런 무탄소 전원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날 저희가 산업계하고 에너지업계 공동으로 카본 프리 에너지 포럼을 창설할 예정이고 저희하고 입장이 유사한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미국과 연대를 해서 카본 프리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이니시어티브를 적극 추진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탄소 중립 전략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의 첨단 산업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우석 국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의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정현승 신산업혁신위원장님 그리고 최우석 국장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김현성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님 그리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염 전문의 모두 자리로 연단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두 분의 아주 훌륭한 그리고 내실 있는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한국경영학회 김현성 차기 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토론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김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성 교수입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토론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특히 5월 15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기 많은 교수님들도 와 계시고 산업계도 와 계신데, 오늘날 이런 우리 첨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었 계기가 아마 그동안 우리 나라를 이끌어 주신 많은 선생님들, 스승님들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분 발표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스승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발표하신 내용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고 노트 필기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질문을 좀 하나 정도 드리는 이런 순서로 갖겠습니다. 제 뒤에 토론하실 우리 안기현 전무님이 이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시라서 제가 또 하나 오늘 기여할 것은 토론을 제가 짧게 하고 시간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키워드가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인텔의 CEO를 역임했던 앤디 글로브가 모든 산업에는 게임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방식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꾸민 말이 있습니다만 전략적 변곡점이 도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전략적 변곡점에 도래해 있다 이런 공감대를 우리 정현승 교수님 그리고 최우석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략적 변곡점에 도래해서 두 가지가 어려운데요. 그게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어려운 점인데 하나는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려움은 그때 게임의 판도를 바꿀 만한 기업 측면에서의 새로운 전략, 정부 측면에서의 새로운 정책, 그리고 그거를 서포트하고 이끌어 나가는 지원하는 우리 학계의 노력 이런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의 정책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전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산업이 이렇게 변화하고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절대절명의 전략적 변곡점이 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한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오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숙제를 내고 숙제를 하고 그리고 숙제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오늘 한번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주신 목표 2030, 3050 그리고 당장의 발등의 불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우리가 함께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현승 교수님께서 경영학회와 산업부가 같이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아젠다 주제 그리고 관련된 포럼, 모델 개발 뭐 이런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고의 국장님 최우석 국장님께서 되게 이런 발표를 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너무 재미있다. 이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놓치기 어려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주셨던 특히 마지막에 5대 정책 방향 너무 좋은데 그것을 당장 2023년, 24년 이렇게 가까운 시기 안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즉 말씀 주신 거는 KGI, Key Goal Indicator 같은 느낌이 있다면
당장 해야 될 숙제하고 숙제 풀어야 될 KPI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선택해서 같이 한번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있습니다만 시간 절약을 그래서 제가 5분만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주최 측으로서 너무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차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집중 토론은 우리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이십니다. 예,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김영성 교수님께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일어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안견정입니다. 제가 정현성 교수님 발표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잘 정리하고 또 산업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우석 국장님 또 그 정책을 잘 정리해서 바쁘신데 또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반도체 산업에 있는데 다른 산업까지 다 발표를 해주셔서 여러모로 지식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제조 산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만난 사람들이 다 공학도입니다. 학회도 이제 공학을 하는 학회에 뭐 가서 있고요. 또 오늘 5대 학회 공동 학술 대회인데요. 뭐 경영, 경제, 또 사회, 정치, 행정까지 다 5대 공동 학술 대회인데 또 첫 번째 주제가 산업을 주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놀랍고 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산업 입장에서 보면 패러다임이 이제 크게 바뀌는 과정입니다. 아까 김영승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뭐 반도체를 포함한 국방을 제외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들이 시장 중심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주의고요. 시장에서 룰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첨단 전략 산업, 뭐 우리 이름입니다. 하나 빠져서 이게 다른 룰로 갖고 움직이는 그런 산업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2019년 7월 이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 산업의 이 시장 중심의 룰이 지금 현재 그 특별한 산업, 특히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한 산업은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 룰 자체가 사실은 이 우리가 시장 자율에 맡기면 생산성 중심인데요. 이게 생산성 중심에서 안보로 바뀌었는데요. 안보로 바뀌면서 사실은 생산성일 때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분업화입니다. 분업화인데 지금은 자국화되어 있고요. 자국화되면서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개입하는 산업이라는 게 국방산업 정도인데요. 이게 민수산업까지 개입을 해서 민수산업 중에 국가에 크게 존립에 영향을 미친 산업을 안보산업이라고 칭하고 이 안보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은 산업 시장 주도가 아니고 정부 주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하나의 산업이 생겼는데요.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그동안 이제 우리 경영이나 인문 사회를 하시는 분들의 학회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이 되면서 일단 정치 외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 외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영의 룰도 경영의 대상이 기업인데 이제 국가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하시는 분, 또 정치 외교하시는 분, 또 경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첨단 산업 쪽에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산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은 본인의 연구를 잘 바꾸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은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산업의 트렌드 또 새로운 이 산업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우리가 이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세계 시장 또 다른 나라들 국제 정치에서 주도하려면 이 인문사회 하신 분들이 우리 쪽에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국가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 첨단 산업,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 태생적 과정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이 산업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외국에서 선발국이 하는 산업을 우리가 제조 산업으로 발달을 시켜 제조 강국입니다. 근데 첨단 산업이 되면서 자국화가 일어나면서 기술, 산업, 시장, 국가가 한 나라에 일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우리가 단순히 선발국이 개발해 놓은 기술을 그런 산업 기술로 발전시켜서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모델은 더 이상 힘듭니다. 그래서 기술이 산업이 되고 산업이 또 시장으로 나가서 또 국가의 힘이 되고 하는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과 산업과 외교, 정치가 하나가 됐다. 첨단 산업에서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쪽에 새로운 연구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학회 때는 이러한 주제로 좀 많이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첨단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요. 첨단 산업 쪽에 보면 필요한 부분이 인재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사실은 인재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산업에서 어찌 할 수는 사실 없고요. 공공의 영역에서 첨단 산업 쪽의 선호도가 강해야 되는데요. 그런 첨단 산업의 선호도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건 사회 문화적인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첨단 산업 쪽의 인재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문화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공공 영역 중에 하나가 또 이 첨단 원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이 사실은 이제 학교나 연구소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원천 기술이 산업 기술이 되고 산업 기술이 시장으로 나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연결이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이런 연구들을 좀 해서 이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한 연구가 산업으로 가서 산업 기술화 되는 데 있어서 좋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행정부 체계가 이제 기술, 산업, 또 외교, 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는 이것이 다 합쳐서 갑니다. 기술, 산업, 교육, 외교 이게 한 몸이 돼서 움직입니다. 이런 한 몸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나, 거버넌스를 이렇게 좀 통합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까 앉아서 생각해봤는데 경제안보청 또 경제안보부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각기 분리해 놓으니까 각자 이해관계가 좀 다르고 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다 보니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선발국을 보다 더 빨리 가려면 좀 가버넌스 체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만 숙제만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기현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시간은 플로어에서 한두 분의 질문을 저희가 받고 그것까지 합쳐가지고서 오늘 조금 전에 진행해 주셨던 두 분 그 토론자들의 질문 코멘트를 합쳐서 마지막에 발표자이신 두 분이 답을 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 그다음에 조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한 1분 이내로 간단하게 핵심만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국방의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해서 비교할 만큼 우리 이제 국방
국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준비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첨단 산업은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요소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미 개발을 해놓고도 사실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채원들의 이번에 불화수소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이미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하고 일본하고 어떤 밀약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1999년도 문재인 정부 때문에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개발을 다 끝냈습니다. 이미 끝냈고 연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산업 예비군 것처럼 하나의 첨단 산업도 이미 우리가 개발했고 우리가 했던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한 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제를 해주시는 게 너무나 역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플로어에서 김정렬 선생님의 질문까지 포함해서 우리 두 분의 발표자께서 토론자분의 질문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그 답변 순서는 최우석 국장님께서 먼저 한 2분 정도 3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현승 교수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기현 전무님께서 말씀 주신 뭐 원천 기술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 기술과 연계 안 되는 부분, 앞서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했던 R&D 생산성의 문제고 국가 R&D 혁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학 출연연 그리고 산업체 간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오래된 숙제이지만 굉장히 첨단 산업 분야에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명확한 시장에 대한 타겟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 주도로 해서 목표 오리엔티드된 R&D 있으면로 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혁신을 해보려고 하고요. 가버넌스 관련해서 경제안보청 안보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오늘 여기 행정학회도 나와 계시니까 행정학회에서 잘 연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우에서 요소수, 뭐 불화수소 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요새 특히 일본하고 관계가 또 좋아지면서 혹시 그동안에 우리가 소부장 정책 관련해서 그게 도로 아님이 타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뭐 이 자리가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산업 정책의 한 3, 40년 정도의 가장 핵심은 소부장 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의 수입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게 과 하나로 뭐 개 하나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변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한 그동안 개발한 거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은 일본하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 하면서 지금 큰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투자 유치를 해서 함께 좀 번영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핵심 소부장에 대한 우리 기술 자립화 이 부분은 놓칠 수 없는 정책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다음 정현승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토론자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첨단 산업 쪽을 우리 사회과학 쪽에서 그 동안에 많이 접근을 많이 못하고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융합적이고 좀 통섭적인 그런 연구가 좀 진행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거버넌스인데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도하시고 또 저희 나라에 그때 2022년도에 저희 나라에 와서 평택에 가서 삼성전자 공장에 가서 여러 가지 감사의 표시도 하면서 또 푸시도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있고 미국 기업이 있고 한국 정부가 있고 한국 기업이 있으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하고만 딜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하고도 계속 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는
채널이 너무 단편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학계나 또는 기업의 역할도 동시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산학정이 같이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VC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좀 총력적으로 좀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한국경영학회 세션이고 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해서 시간을 어기지 않고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첨단 산업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번 세션이 진행되었고요. 발표를 해주신 정현승 교수님 그리고 최우석 국장님, 토론해주신 김현성 회장님, 안기현 전문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 이른 아침에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플로어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한국경영학회 첫 번째 세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